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서 책을 읽어드리는 남자 숙책남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헤르만 헤세의 청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2살 때 이곳 바위에 내 이름을 새겼고 여기에서 로자 폰 단넨 불크를 읽고 몰락한 인디언족의 용감한 주장을 소재로 하여 소년다운 희곡을 썼다. 태양에 탄 풀은 금푸르고 흰 머리카락과 같이 험한 벼랑에서 휘날리고 탔어 이지러진 바위 고사리의 잎은 바람이 없는 따사로움 가운데 강하게 젊은 향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메마른 황무지에 드러누웠어 뼈저릴 정도로 아름다운 정리된 곱다란 아카시아 잎이 반들반들 태양을 쪼이며 짙은 감색빛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말로 내 생활과 내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진실한 시간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든 나를 위협하고 있는 빈곤과 정복당한 기쁨이나 습성을 지닌 사상이 보기 싫게 퇴색하여 가는 것을 알아볼 뿐이었다. 싫어하면서도 내가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이며 아주 잃어버린 어린 날의 행복에 대하여 어쨌든 내 직업은 내게 전혀 그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 나는 내 직업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오랫동안 충실하지도 않았다. 직업은 내게 있어서 새로운 만족을 찾게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 이외의 것은 아니었다. 이 만족이란 대체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을까? 세상에 발을 내디뎌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일요일에는 나인핀스 놀이도 하고 맥주를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단순한 여행에 불과하며 결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생활의 본인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미래의 의인은 다른 데 있으며 보다 깊은, 보다 아름다운, 보다 남 모르는 곳에 있어서 그것은 여자라든가 사랑이라든가 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거라고 나는 느꼈다. 그곳에 깊은 환희와 만족이 숨겨져 있음에 틀림없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린 날의 기쁨을 희생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었으며 몇 쌍의 연인들을 보고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 사랑의 시를 읽은 적이 있었다. 나 자신도 여태까지 몇 번인가 사랑에 빠져서 남자가 생명을 걸고자 하거나 죽음도 기꺼이 불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내 친구들 중에는 처녀들과 함께 몰려다니는 이들이 있다. 또 일요일 무도회며 밤마다 처녀방 창을 뛰어넘는 일을 예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 그러나 나 자신에 있어서는 사랑은 아직 잠겨있는 화원이며 그 문 앞에서 나는 급에 짓눌린 동경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주 초 바로 손을 다치기 전에 뚜렷한 최초의 말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별을 고하는 자의 이 침착하지 못한 이상한 상태에 빠져서 여태까지의 생활은 과거로 사라지고 미래가 뚜렷해졌음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의 2등 견습생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꼭 알맞은 아름다운 처녀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그 처녀는 나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 내게 주려고 비단 돈지갑을 짜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그 처녀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캐묻다가 마지막에는 퉁명스런 태도를 보이자 그는 멈춰 서서 마침 우리들은 물 방앗간에 있는 다리목에 다다르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하였다. 우리들 바로 뒤에 오고 있어. 절반은 기대에 차고 절반은 그 모든 말이 어리석은 장난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당황하여 나는 뒤돌아봤다. 정말로 방직 공장에서 나온 젊은 처녀가 우리들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 처녀는 견진 성사의 수업 때부터 알고 있었던 벨타 페트린이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보더니 웃음을 띠고 점점 얼굴을 붉히더니 급기야 얼굴 전체가 발갛게 타올랐다. 나는 황급히 달려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후 그 처녀는 길에서 2번 나와 마주쳤다. 한 번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방직 공장에서, 또 한 번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녀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나오세요 라고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것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암시하고 있었으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답했을 뿐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다. 그 후로 이 사건에 나는 깊이 이끌렸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여쁜 여자를 사랑하는 일, 그것은 내가 벌써부터 꿈꿔 오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나보다 약간 크고 아름다운 금발의 여자가 나타났으며 그녀는 내게 키스를 받고 싶어하고 나의 팔에 쉴 것을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키가 크고 살결은 희고 얼굴은 붉으스레 아름다우며 목덜미에는 곱슬머리가 드리워지고 눈은 기대와 사랑에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녀에 관해서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한 적도 없었다. 한 번도 기대에 부풀어 그녀의 뒤를 따른 적도 없고 한 번도 떨면서 그녀의 이름을 나의 베개에 속삭인 일도 없었다. 원했더라면 나는 그녀를 애모하고 내 것으로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 대체 여기에서 무엇이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불쾌해져서 나는 숲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때가 좋지 못했다. 공장의 계약 기간이 내일이라도 끝난다면 여기에서 멀리 길을 떠나서 새로이 시작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렸으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고되더라도 나는 산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 봉우리는 마을 뒤에 높이 솟아 있었어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봉우리의 바위가 있는 곳까지 뛰어 올라가서 바위돌 사이를 기어 오르며 잣나무와 숲과 무너지기 쉬운 바위로 뒤덮인 산들이 있던 보다 높은 곳으로 길을 서서 올라갔다.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서 햇빛이 쪼이는 봉우리에 산들산들한 바람을 마음껏 마셨다. 꽃이 다 진 장미는 덩굴에 걸려 있었는데 내가 손을 대며 지나가니 빛바랜 잎이 떨어졌다. 초록색 잎의 작은 노랑 딸기는 햇빛을 받은 쪽만이 금속성의 갈색을 띤 약한 미광에 물들고 있었다. 공주 나비는 하늘하늘 고요하고 따사로운 공기 속에 날아와서 빛나는 색깔을 흩트리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분가루를 품고 있는 통날초의 꽃에서 붉고 검은 반점이 있는 수많은 갑충이 소리 없이 이상한 밀집을 이루어 길고 가느다란 다리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벌써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주변의 숲은 검푸른 도토리나무 가지 끝에 날카롭게 단절되어 청명한 푸른 속에 펼쳐져 있었다. 학생이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가을에 횃불을 치던 가장 높은 바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아래쪽 반은 그늘진 골짜기에는
물이 빛나고 희게 거품이 일고 있는 물방아의 홈이 빛나고 있는 것도 보였다. 그 평지에 서는 갈색 지붕의 집들이 드러누워 있었고 그 위를 푸른 대낮의 부엌 연기가 조용히 직선으로 하늘에 오르고 있었다. 또 그곳에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오래된 다리가 걸려있고 작고 붉은 북새통 위에 불이 날름거리고 있는 우리 공장이 보였다. 훨씬 강 아래에는 납작한 지붕에 풀이 자라나 있었고 번쩍이고 있는 유리창 뒤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벨타 페그린턴이 일을 하고 있는 방직 공장이 있었다. 아, 그 여자. 나는 그 여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정원이며 놀이터며 엄밀한 장소며 모든 고향의 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옛날 그대로의 친밀감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회 시계탑의 금빛 바늘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그늘진 물방앗간의 운하에는 집과 나무들이 온통 시원스럽게 검은 그림자가 되어 뚜렷이 비쳤다. 오직 나만이 변하였다. 나와 이 그림자 사이에 소원이란 무서운 장막이 걸린 것은 오로지 내 탓이었다. 벽이며 냇물이며 숲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간에 이미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강한 밧줄로 이 장소에 묶여 있었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도처의 좁은 세계를 넘어서 멀리로 나아가려는 동경이 물결치고 있었다. 슬픔을 품고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비밀스러운 내 생활의 희망이 나 자신의 숨겨진 맹세와 함께 내 감정 속에 엄숙히 솟아올랐어.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의식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훨씬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곧 이 생각은 벨타 페크린튼에 관한 일로 연결되어 그동안 나를 억누르고 있던 의욕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어여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마치 행복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여자의 손에서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내가 할 일은 아니었다. 정오가 가까워왔다. 산에 오른다는 흥미가 없어지자 나는 좁은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갔다. 어린 시절 여름이 올 때마다 무성하게 자란 잣나무 속에서 검은 털이 많은 벌레를 잡곤 하던 작은 철교 밑을 기억가서 묘지의 벽 옆을 지나갔으나 그 문 앞에는 이끼가 짙은 호두나무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 문은 열린 채였으며 안쪽으로 샘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에는 5월제와 사당제 때 요리가 놓여지고 건배를 울리고 연설이 행해지고 춤을 추는 유원지의 식장이 있었다. 지금 그것은 공목이 된 느티나무의 그늘 밑이 되어 붉은 모래 위에 눈부신 태양의 반점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잊혀진 듯이 가로누워 있었다. 이 골짜기의 밑바닥인 길은 해가 비치는 흐름을 따라 한낮의 더위가 불타고 있었고 번쩍거리고 있는 집채들과 마주 보이는 이 시냇가에는 약간의 머루와 단풍이 옅은 잎을 달고 늦은 여름인 것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다. 습관처럼 나는 냇물 기슭을 걸어가며 물고기의 모양을 내려다보았다. 들여다보이는 강물 속에는 수염처럼 자란 물풀들이 기다랗게 물결치고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사이에 금푸른 곳에 커다란 물고기 몇 마리가 물줄기를 거슬러 수염을 쭉 뻗고 힘없이 몸을 가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때때로 작고 검은 은빛의 가마우지들이 떼를 지어 수면 위를 날아갔다. 아침에 나는 낚시질을 안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으나 공기며 물이며 두 개의 둥근 바위 사이의 맑은 물 속에 그무스레한 늙은 잉어가 쉬고 있는 것을 보니 오늘 오후에는 많이 잡힐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둔 다음
계속 걷기 시작했다. 눈부신 거리에서 문을 지나고 지하실과 같이 차디찬 집의 현관에 들어섰을 때 후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또 틀림없이 바람이 불 거야.